자, 이제 85쪽에 이제 부동산 관리가 나와 있죠. 역시 의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줄의 오른쪽에 대상 부동산을 취득, 유지, 보전, 개량하는 일체의 행위 나와 있죠. 여기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런 문장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관리라고 할 때 이 관리는요, 그 부동산이 나의 소유일 때 관리죠. 만약 누군가에게 상가나 건물이나 땅을 팔았다. 그러면 더 이상 내게 되지 않으니까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뭐다? 관리는 나의 것일 때 관리이기 때문에 처분에 대응한다는 말이 나와요. 처분에 대응한다. 처분은 팔아먹는다. 그럼 팔아먹으면 내게 아니니까 관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처분에 대응한다 이렇게 말해요. 관리는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만약 누군가 누굴 사귀고 있다 그러면 자기 어디야? 빨리 들어가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헤어진 그분한테 전화해갖고 어디야? 이건 돌 플러스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가로 2번에 근데 왜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냐? 이것도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진한 거 4개 있죠. 응? 도시화, 건축 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의 증가, 간접 투자의 활성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해요. 한 번만 설명해도 금방 알아요. 일단은 도시화가 뭐냐? 쉽게 말하면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이 도시화예요. 그럼 조그만 도시 지역에 많은 인구가 몰려들게 되면 각종 시설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주거시설, 주택도 부족해지니까 단독주택만으로는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단독주택 관리보다는 몇천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 관리가 훨씬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죠. 두 번째가 건축기술이 발달하면 건물이 대형화되고 고층화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저층이나 소형 건물보다는 설비가 복잡하겠죠. 그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부재 소유자의 증가 또는 요구. 이게 뭐냐. 부재 소유자가 뭐예요? 그 지역에 안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부재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컨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는 분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어떤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자네. 해운대구 비싸요 거기. 예. 비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살고 계신 분이 매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관리 못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에게 관리를 맡겨야 되겠죠. 근데 관리를 맡기는 그 누군가는 당연히 관리 분야의 전문가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간접 투자, 아까 말했지만 간접 투자는 내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지 않고 있다. 소유하지 않는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 간접 투자죠. 네. 그럼 내가 직접 소유하지 않으니까 나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럼 누군가에게 관리를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전문적 관리가 요구된다,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왜 내용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냐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관리의 필요성, 이유가 뭐냐 물어볼 때는 내용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 중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부재 소유자의 요구, 2번 간접 투자의 활성화, 3번 뭐예요? 건축 기술의 발달, 4번 도시화, 5번 삐리리 답은 삐리리야 삐리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형이 그러하다 보니 내용까지는 크게 알 필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내용은 또 한번 얘기해 드리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부동산 관리의 종류 해가지고 일단 그 제목을 보시면 협의가 나오고 광의가 있잖아요. 협의는 좁은 의미고 광의는 넓은 의미죠. 근데 여기서 또 복합적 관리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가 총론 처음 설명할 때 복합 개념 나오면 법경기 3대 측면 기억해달라 했죠. 그 복합 개념을 묶으면 복합적 그래요. 그래서 복합적 관리와 복합 개념의 관리는 같은 말인데 그 속에는 기술,
경제, 법률적 관리가 모두 포함돼요. 오케이? 근데 이 복합적 관리 중에서 기술적 관리 분야를 협의, 좁은 의미의 관리다 이렇게 말해요. 또 기술적 관리를 다른 말로 유지 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협의에다가, 즉 기술에다가 경제와 법률적 관리를 묶으면 넓은 의미, 광의의 관리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 근데 이제 이 기술, 경제, 법률도요. 어차피 부동산이 크게는 토지와 건물 나눠진다 그랬죠. 그러니 기술적 관리도 원래는 토지의 기술적 관리, 건물의 기술적 관리. 경제 법률도 토지의 경제 법률적 관리, 건물의 경제 법률적 관리로 원래는 그렇게 구분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기초서에는 제가 건물의 기술적 관리와 건물의 그 경제 법률적 관리에 대해서만 서술해 놓았어요. 왜냐? 구분은 토지도 분류가 되지만 시험 지문에는 거의 대부분 건물의 관리 분야가 나오지 토지의 관리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기본서에는 토지까지 전부 써놨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습의 비중은 토지 관리 쪽보다는 건물 관리 쪽에 비중을 두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기술적 관리 보면 표에 설비, 위생, 보안, 보전 관리 나와요? 그것만 알면 돼요. 내용이 뭔지 몰라도 된다고. 설비, 위생, 보안, 보전 관리가 뭐다? 기술적 관리다. 특히 건물의 기술적 관리. 오케이? 그런데 요게 아주 그 사악한 출제자를 잘못 만나면 뭐 갖고 장난치느냐? 보전 관리죠. 그걸 보존 관리라고 바꾼 경우 있어요. 언대 오라고 바꾸는 경우 있다고. 근데 그걸 왜 헷갈리느냐? 법률적 관리가 다른 말로 보존 관리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법률적 관리는 보존 관리고 기술적 관리는 보전 관리인데 이 어하고 하고 많이 들어보긴 했걸랑요. 어떻게 돼요? 오 살짝 바꿔놓으면 그런가 봐 하고 넘어간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악한 출제자가 누구냐? 저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바꿔요. 그 왜냐하면 이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알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출제 경향들이 우리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은 아주 난이도 높은 거 빼고 좀 한 하급이나 한 중하급의 문제들은요 거의 어떤 형태냐? 위치를 바꾸거나 말을 바꿔요. 아니면 섞어놔요. 이런 출제 유형의 문제가 20문제 정도 돼요. 오케이? 그 말은 뭐다? 그 20문제는 내가 정확히만 뭐 외우더라도 정확히만 그 외워놨으면 20문제는 맞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어설프게 기억하다 보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틀려버립니다. 그것만 주의하고 실수만 안 하잖아요. 합격은 돼요. 고득점은 안 가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게 안 되냐? 열심히 공부했지만 현장 가서 실수를 해버린다니까요. 아는 걸 틀리면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아는 걸 틀리면. 근데 대부분은 아는 걸 틀려요. 뭘 어렵게 나오는 건 풀는 거 마땅한 건데 왜 출제자에 대한 예의가 있지?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틀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맞추겠자고 낸 문제를 틀려버리는 건 그런 정말 힘든 거죠. 나중에 댁에 돌아오셔도 가슴 막 치고 통곡한다니까요. 왜? 내가 아는 문제인데 틀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시험 가까워질 때 그 교재라기보다는 이제 공책 정리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뭔지 알아요? 한 번 틀린 건 또 틀립니다. 아무리 쉬워도 또 틀려요. 그래서 그 틀린 거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한 번 맞춘 건 시원하게 맞춰요. 그래서 틀린 거 위주로 이제 내용을 정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와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그 공부는 항상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법률적 관리 해가지고 좀 추상적으로 표현됐는데 제가 힌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문장 속에 한번 써봐요. 계약 또는 권리. 계약이나 권리 이런 말이 나오면 법률적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쓰셨어요? 네. 잘 쓰셨어요? 네. 뒤에 원래 있어요.
뒤에 표 하나 또 있죠? 네. 뒷장에 표 하나 보시면 또 기술, 경제, 법률 해가지고 법률 쪽 관리 보면 계약이나 권리자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권리 조정이든 분석이든 필요 없다니까요. 권리자 들어가면 법률적 관리예요. 또 계약이란 말 들어가면 법률적 관리예요. 그 경제는요, 결국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말. 예, 근데 회계다, 뭐 수지 관리다. 이런 말로 하면 수지가 뭐죠? 수입과 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지나 회계는 돈이기 때문에 경제적 관리.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건 인력 관리. 사람에 대한 관리도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는 거. 요거 한 가지만 조심해 주세요. 왜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회사에 사람 하나 잘못 쓰면 그냥 회사 망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됐죠? 예, 그 정도 가볍게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 부동산 관리 방식에서 자, 제목부터 봅니다. 자가관리, 혼합관리, 위탁관리 나와요. 네. 그 제목의 순서가 발달 순서입니다. 변화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무슨 관리? 자기 관리. 그러니까 예컨대 가장 오래된 전통적 관리 방식. 이런 말 나오면 답이 뭐다? 자기. 예, 자기 해도 되고 자가 해도 되고 자치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자가 붙으면 자기, 자가, 자치 전부 같은 말.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에 의해서 직접 관리가 이루어질 때 무슨 관리다? 자기 관리, 자가 관리, 자치 관리. 그리고 또 직접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직접 관리라고도 해요. 오케이? 그러다가 일단 혼합은 잠깐 조금 이따 보고 가로 3번에 위탁 나오죠. 네. 위탁은 맡기는 거죠. 네. 관리를 맡긴다고 하면 그 맡기는 대상은 전문적인 업자나 업체가 되겠죠. 네. 그러니 가장 전문적인 관리 방식 또는 가장 현대적 관리 방식 그러면 뭐가 답이다? 위탁 관리가 답이다. 그 순서만 기억해도 그 답이 뻔히 보여요. 오케이? 그런데 그때 혼합이란 말은 여러분 좋아하는 중국 음식 중에 짜장 말고 짬뽕이 있잖아요. 혼합이 짬뽕이야. 뭐의 짬뽕이다? 자가와 위탁의 짬뽕이니까 뭐다? 혼합이다. 오케이? 일단 그래 놓고요. 순서를 따지면 자가에서 위탁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혼합이죠. 그렇잖아요. 자가에서 위탁 넘어가는 가운데가 혼합이잖아요. 이 점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과도기, 우리가 보통 과도기 그러면 중간 단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과도기, 발음 조심할 것 과맥이 아니라 과도기입니다. 됐어요? 네. 예, 그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게 관리 방식별 장단점 잘 물어보거든요. 장단점을.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공부를. 내가 직접 하는 게 자기죠. 네. 남한테 맡기는 게 위탁이죠. 그러면 자기 관리 방식의 장점을 뒤집으면 위탁 관리 방식의 단점이 돼요. 또 자기 관리 방식의 단점을 뒤집잖아요. 그 위탁 관리 방식의 장점이 됩니다. 자, 맛보기 몇 개를 보여드리면 내가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상가를 소유한 내가 직접 상가 관리한다면 자가 관리 맞죠? 네. 그럼 그럴 때 남한테 맡길 때보다 내 거를 내가 관리할 때 얼마나 내 걸 아끼는 마음이 클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가 관리 방식은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강하다 그래. 이 말은 뭐다? 아끼는 마음이 크다. 이래요. 오케이? 그리고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도 장점 중에 하나예요. 왜? 사장님 뭐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내가 소유자니까 알아서 고쳐줄게 하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그리고 뭐 입주자들에게 최대한의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요, 내가 관리하다가 내 상가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걸 알았대. 누군가에게 말합니까? 내 건데 말 안 하죠. 네. 이 말 안 한다. 이 말을 뭐라고 한다?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에 적합하다. 이래요. 오케이? 근데 그것을 이제 뒤집어서 이제 우리 자가 관리의 단점이 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은 관리의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이게 뭐다? 뭐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뭐 불필요한 관리 비용의 지출 낭비가 뭐 초래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자 전문적인 업자에게 맡기는 게 뭐다? 위탁이에요. 그 위탁의 장점이 뭘까? 관리의 전문성이 높다든지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든지 불필요한 관리 비용의 지출 낭비가 억제될 수 있다든지 이게 장점 아닐까요? 단점은 거꾸로 뒤집으면 일단 내 건 아니죠. 내 건 아니니까 아끼는 마음이 덜 하겠죠. 내 건 아니니까 예컨대 관리자가 곰돌인데 붕괴될 위험을 알았대. 근데 원래도 관리 업체도 원래 비밀 유지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내 거 아니니까 언제 비밀이 발설되냐면 한 잔 꺾었을 때. 곰돌이가 곰탱이 약을 술 한 잔 먹으면서 애가 취했어요. 그래서 야 곰탱아 너 말고 있어요. 이거 A 상가가 6개월 내에 무너진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다음날에 전 세계가 다 압니다. 그렇죠? 너만 알고 있어 하는 순간에 그 다음날 다 알잖아요. 부메랑 돼갖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는 자기 관리 방식에 비해서 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를 계속 이게 비교해 보잖아요. 근데 이거 공부하실 때 뭐 갖고 공부하자? 내가 내 거 관리할 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또 남한테 맡겼을 때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을까? 이걸 염두에 두면서 그 내용을 보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말을 써놨어요. 아시겠죠? 공부는 항상 그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그 입장이면 난 어떡할까? 이런 입장에서 그 문장을 해석하고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보다 쉽게 이해가 되고 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누구 입장? 그 입장. 그 입장.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면 부동산 관리 활동 해가지고 일단 유지 활동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지 활동은 일상, 대응, 예방 세 가지가 나뉘어지는데 그러면 일상이라고 하는 건 늘상, 매일처럼의 뜻이잖아요. 그럼 매일처럼 하는 뭐 청소나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들은 일상이잖아요. 안 나와요. 종류만 나오게 일상이라는 말만 나와요. 근데 주로 물어보는 게 대응과 예방 갖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대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다? 하자가 발생한 후에 하자를 제거하는 것이 대응이에요. 그래서 사후적 유지 활동 그래요. 일이 벌어지고 난 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방은 벌써 미리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자 발생 이전에 하자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사후적일까요? 사전적일까요? 사전적.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대응과 예방, 사전과 사후 중에 어느 게 중시될까요? 사전적. 사전적 유지 활동인 예방적 유지 활동이 중시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그렇게. 자, 그다음에 임대료 결정 방법 나오는데 거기 보면 조임대차 가로 열고 총임대차 나왔죠. 기억나요? 우리 투자론 할 때 가능 조소득은 가능 총소득과 같다. 조총. 조는 총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임대차와 총임대차는 같은 의미가 되죠. 오케이? 근데 이 총임대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순수한 임대료 이외에 거기에 그 영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까지 함께 다 받는 것이 바로 총임대차인데 이게 주로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되거든요. 일단 어떻게만 기억하자. 총임대차 나오면 무슨 용? 주거용. 상업용이나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저 월세 놓으신 적 있어요? 월세 놓아보신, 해보신 적. 그러면 월세가 30이잖아요. 월세 30만 받아요. 전기, 전화, 수도 뭐 따로 받아요. 다 받죠? 총임대차. 임대료는 30이에요. 근데 임대료 이외에 다른 비용 다 받지 않느냐. 토탈. 아시겠죠? 그게 주거용이에요. 저희 엄마의 주된 수입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임대차인데 이거는 포인트가 순이에요. 순. 순에 동그라미. 순이 포인트 그러면 좀 동그라미 쳐봐요. 순.
이 순이 뭐냐? 순수한 임대료만을 받기 때문에 순임대차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운영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그 두 번째 줄 순수한 임대료만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니까 순해서 순임대차다. 근데 그 오른쪽에 보니까 주로 무슨 용 부동산? 공업용. 그다음에 3번에 비율 임대차 보면은 매장용 부동산 나오죠. 근데 비율 임대차는 매달 고정 임대료가 있어요. 고정 임대료 이외에 총 수입액의 일정 부분을 추가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법을 비율 임대차다 그래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게 잠깐 보세요. 만약에 여기 곰돌이가 임차인인데요. 곰돌이가 임차인이다. 근데 매달 고정 임대료가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월세가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그런데 임대차 조건이 뭐냐면 매출액이 1억을 초과하면 그 1억 초과된 부분의 뭐 5%를 추가 임대료로 낼 것이 조건이다 라고 했대요. 근데 이번 달 매출액이 금월은 이번 달 금월 매출액이 2억이래. 2억. 편의상 2억이래. 그럼 얼마 초과했어요? 1억 초과했죠. 그럼 1억에 5%는 0.05 곱하면 되잖아요. 얼마예요? 1억에 5%, 500만 원. 그러면 이번 달 임대료는 얼마? 600. 또는 추가 임대료 물어본다면 500이고 이번 달 임대료 물어보면 600이 되겠죠. 이렇게 내는 게 바로 뭐다? 비율 임대차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고정 임대료 더하기 추가 임대료인데 그 추가 임대료 조건은 뭐다? 그냥 초과분 곱하기 퍼센트 하면 되는 겁니다. Understand? 네. 이런 거 나와주면 띵와주면 계산도 아니지 이거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건물에 생애주기 현상 나와요. 네. 자, 질문 들어가요. 건물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생애라는 말은 일평생의 뜻이거든요. 그럼 생애나 수명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쓰는 표현 맞죠? 네. 근데 무생명체에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생태적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생태적이다 그 말은 무생명체를 생명체에 비유해서 어떤 이론을 주장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살아있는 생명체에 비유할 때 생태, 움직임에 중점을 둘 때 동태, 어떤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중점을 둘 때 정태. 오케이? 조심할 건 명태나 황태는 없어요. 생태, 동태, 명태래. 정태. 저도 헷갈립니다. 개인적으로 황태 꼭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건물이 신축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낡고 노화되지요. 네. 이것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나이를 먹는 것에 비유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생애란 말을 붙였고 생태적 이론이다 성격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럴 때 건물 생애주기 현상은 일단 순서 같은 걸 외울 때는요. 암기법 괜찮아요. 자, 일단 앞글자 따봐요. 전, 신, 안, 노. 뒤에 노. 그 다음에 완전 폐물의 폐. 전신, 안, 노, 폐. 자, 건물의 생애주기 현상 순서 전, 신, 안, 노, 폐. 암기법은 찜질방 가서 전신 안마를 받으시고 노폐물 제거하는 거예요. 전신 안마 받고 노폐물 제거. 전신 안, 노, 폐. 예, 전신 안마를 받고 노폐물 제거하자고. 예, 전신 안 노폐. 근데 힘센 분 잘못 만나면 노폐물 제거 직전에 죽음의 경지에 이릅니다. 아주 아파요. 경락이라고 하나요, 그거? 그거 받았는데 죽을 뻔했어요, 막. 근데 확실히 받고 나서는 확실히 몸이 좀 다르더군요. 예, 종종 받으러 가셔요, 여러분들도. 이거 학습하다 보면 사람 몸이 완전히 뭐 속된 말로 골아요.
계속 앉아서 움직임 없이 수업 집중해야죠. 머리는 머리대로 아프죠. 배는 배대로 고파가지고 살은 얼마나 찌는지. 무릎은 또 약화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순서를 잘 물어봤고 내용 물어보는 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거기 보면 신축 단계 있죠. 그 다음에 안정 단계 나오죠. 그리고 노후. 그래서 신축, 안정, 노후 요 세 가지만 내용 기억하시면 돼요. 신축, 안정, 노후 이 세 가지만 내용 기억하시면 되는데 내용도 일부러 외우려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건물이 신축됐죠. 이제 막 지어졌죠. 그러면 관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뽀송뽀송하지 않나요? 오케이? 이 깨끗하고 뽀송뽀송하다는 말을 개론에서는 물리적, 기능적인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다 이렇게 말해요. 물리, 기능적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 그럼 뭐다? 신축 단계가 답이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도요. 건물, 새 건물 이쁜 거 지어졌다고 곧바로 뭐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뭐 100% 임대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시간 지나서 그 건물 관리도 잘 되고 시설도 좋다더라. 입소문이 퍼져야 사람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100% 임대가 되어서 임대 수익이 최고가 되는, 즉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가 되는 단계는 안정 단계예요. 이 안정을 다른 말로 중년 단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도 어때요? 이제 막 기업에 회사 입사한 사회 초년생들 얼마나 뽀송뽀송해 깔끔하죠. 근데 돈은 없어. 돈이 좀 있으려면 중년은 돼야 지갑에 좀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막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개론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담겨져 있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참 현실 생활과 밀접한다는 느낌 저는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배울 때마다 싫겠지만 하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후 단계가 되면 여기저기 삐걱거려요. 뭐 금이 가고 뭐 비가 새고 뭐 시설 계속 낡아가지고 뭐 어떤 유지 수선 비용 엄청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건물주가 어떤 생각하냐면 이렇게 그 유지 수선 비용 많이 들어갈 바엔 차라리 부수고 다시 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빌딩 또는 건물의 교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건물 또는 빌딩의 교체 계획 수립, 이런 말 나오면 정답 뭐라고요? 노후 단계. 오케이? 그거 말고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제가 출제자 입장에도 그것 말고는 낼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서 먼저 기억할 것, 전신 안높이, 그리고 신축, 안정, 노후에서 특징적인 표현, 어떤 말 나오면 뭐가 답이라는 거, 요 정도만 정확히 하시면 백발백중이에요. 됐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리론을 마쳤고 이제 부동산 개발론 들어가요. 근데 우리 투자론 할 땐 되게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나머지 그 뒷파트 하려니까 되게 시간이 빨리 가죠. 왜냐하면 어차피 본 수업 때도요. 개발관리 마케팅론 부분은 전부 묶어가지고 한 타임에 끝나는 부분이에요. 왜? 문제가 많이 문제는 다 합해서 적게 나오면 4문제, 많이 나오면 6문제까지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작진 않죠. 그런데 다른 파트에 비해서 내용이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고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전부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뜻만 정확히 알고 가셔도 개발관리 마케팅론 부분은 전부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또 금융론 부분은 원래 본 수업 가면은 할 게 되게 많아요. 할 게 되게 많은데 한 번 설명하면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되므로 오늘은 생략한 거고. 오케이? 예. 자, 부동산 개발의 의의 보면 인간 생활에 필요한 뭐 작업, 레저, 쇼핑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뭐 토지를 개량하는 일체의 활동 또는 행위다. 이런 식의 말 나와 있죠. 의의는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자꾸 반복해 읽으셔야 돼. 자, 그런데 이때 뭐 협의의 개발, 광의 개발 나와가지고 거기 보면은 그 조성에 의한 개량 나와요. 협의해서 맨 오른쪽에 조성 나오죠. 근데 광의하면 맨 오른쪽에 건축 나오죠.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조성에 의한 개량과 건축에 의한 개량을 각각 협의,
광의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조성자가 나오잖아요. 토지만. 그 대상이 토지만일 때 조성이에요. 예컨대 뉴스 들을 때 뭐 택지 조성한다 이런 말 듣죠? 네. 듣잖아요. 그럼 땅이 대상일 때가 조성이에요. 근데 건축은요. 건물을 짓는데 빈 공간에 건물 못 짓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공중에 건물 짓냐고. 건물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토지 있어야 되죠? 제 질문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떼찌하고 싶어요 정말.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성은 대상이 토지만이에요. 근데 건축 나오잖아요. 토지 플러스 건물이에요.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요. 토지만이 대상인 것보다는 토지와 건물이 대상일 때가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조성이 협의, 좁은 의미, 토지 플러스 건물, 건축이 넓은 의미, 광의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그 아래에 보면 외관. 외관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 겉모습에 따른 구분이다. 그 말이에요. 겉모습. 근데 거기 보면 유형적 개발과 무형적 개발, 복합적 개발 나눠져요. 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유형, 무형 합한 게 복합이에요. 근데 유형은 형태가 있다는 거죠. 네. 기술적 측면의 개발이 유형이에요. 즉 어느 지역 뭐 땅 파고 있다, 공사하고 있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것이 뭐다? 유형적 개발. 근데 경제 법률적 측면의 개발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오케이? 예컨대 어느 땅을 지목을 바꿨다. 용도 변경했다. 그게 눈에 보입니까? 용도 변경하면 토지가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바뀌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경제 법률적 측면의 개발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문서 확인하기 이전에는. 그래서 뭐다? 무형적 개발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형과 무형이 결국은 법률, 경제, 기술의 합이죠. 그러니 복합적 개발 또는 복합 개념의 개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죠. 오케이? 근데요 아주 시험이 간단하게 나오지만 은근히 잘 틀리는 형태가 뭐냐면 분명히 유형은 기술이고 경제 법률이 무형이잖아요. 근데 살짝 섞어 놔요. 그래서 경제 기술적 측면의 개발은 무형적 개발인 반면 법률적 측면의 개발은 유형적 개발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에이 설마 그걸 틀릴까? 틀린다니까 글쎄.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설마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다는 거. 조선 때 있었어요. 설마라는 사람이 도둑을 잡아가지고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그래. 그게 몰라요? 그게 전설 따라 삼천리인데.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어떤 옛날 그 사자성어라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재밌어요. 요새 공부하시나 글 안 보시는구나. 그 주말에 보면은 서프라이즈 프로그램 있어요. 그런데 보면 많이 나와요. 예. 저는 뭐 공부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보면 부동산 개발의 주체, 동그라미 6번. 개발의 주체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제1섹터, 2섹터, 3섹터 나오는데 사실 이거요. 총론 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총론에 나오든 뭐 개발로 어디 나오든 간에 1섹터 그러면 공공, 2섹터는 민간, 3섹터 그러면 민관 합동. 이건 어디 나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개인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나오면 뭐 조합이다 이 말 나오면 민간 2섹터고 정부다, 지방자치단체다, 공기업이다 이렇게 말 나오면 1섹터고. 오케이? 이거는 그 이상 나온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보면 부동산 개발의 분류에서 신개발, 재개발 나눠지는데 신개발 필요 없습니다. 네. 분류만 했을 뿐이에요. 오른쪽 넘어와 봐요. 재개발 있죠. 재개발도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나눠지는데 거기 보면 보존, 수복, 개량, 철거 나오죠. 근데 보존해 보세요. 사전에 노후 불량화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소극적 재개발 나오잖아요. 여기서 노후 불량화의 진행을 방지 이 말 나오면 보전이 답이에요.
근데 그 문장을 잘 곱씹어 보면 사전에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전에. 그러니까 그 뒤에 봐요. 그쵸. 노불량화의 진행을 방지한다. 사전에. 그 사전의 말은 노불량화의 요인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진행을 방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그런 식의 표현은 뭐다? 보전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수복이라고 하는 건 노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차이다? 자, 잘 봐요. 보전은 아직 노불량화 발생 안 했는데 미리 방지함. 보전. 수복 발생했음. 노불량화 요인 발생했음. 오케이? 그럴 때 그것만 제거하는 게 뭐다? 수복. 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량한다. 우리가 보통 개량한다는 건 뭔가 그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뭔가 좀 개선되고 좋아질 때 개량한다는 말을 쓰죠. 그래서 어떤 말이다? 새로운 시설의 첨가 등을 통해서 물리적 환경의 질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가 개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어떤 새로운 시설의 확장 첨가를 통해 질적 수준을 높인다 그랬죠. 이 말 자체가 뭔가 개량한다는 어떤 단어의 의미 아니겠느냐. 이해 가시겠어요? 예. 철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부순 다음 철거야. 뭔가 기존 시설을 대체한다. 이 말은 기존 시설을 부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건 철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요. 아주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제는 안 나오게 싶을 때 꼭 한번 나와. 이젠 안 나올 거야 싶을 때 꼭 한번 나와서 뒤통수 후려치고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용은 별거 아닌데 평소에 기억해 놓지 않으면 정말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용지 취득 방식인데, 그러니까 개발 대상 토지를 어떻게 취득하는가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럼 일단 단순 개발, 환지, 매수, 혼합, 합동 신탁 개발이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단순 개발은 결국 뭐다? 단순 개발은 자기 땅 자기가 개발하는 거. 자기 땅을 자기가 개발하는데 이때 토지 취득 방식이 자기 소유니까 단순이에요. 근데 얘를 개발 방식으로 따지면 뭐다? 자가 개발이에요. 자체 개발. 오케이? 그래서 단순 개발과 자력 개발 또는 자체 개발은 의미는 같은데 단순 개발이라고 할 때는 개발 대상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 오케이? 자력 개발, 자체 개발은 개발 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환지 방식 나오는데 공법에서도 배우죠. 환지의 뜻이 뭐예요? 응? 예, 돌려줄 환땅지. 그러니까 땅을 돌려주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정부, 공공이 개발 대상 토지를 개발하고 난 후에 원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이 환지 맞죠? 근데 웃긴 건 상식적으로 개발되기 전보다 개발된 후에는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돌려주면 누구만 늘리만 뭐. 원래 땅 임자만 띵호 아니에요.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죠. 그게 다 돌려준다. 일정 부분 떼고 돌려준다. 떼고 돌려줘요. 그래서 그 떼는 부분을 뭐라 그래요? 그건 땅 이름, 땅 명칭이고 저는 떼는 부분 그랬어요. 간보분. 아니 간보분 안 그래요? 간보분, 떼는 부분은 간보분, 떼는 비율을 간보율. 공법 배운 거 맞습니까? 아직 그냥 환지 뜻 정도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렇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채비지는 그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채비지는 어떤 때? 환지에서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토지 소유자. 근데 땅으로 그때 땅을 무슨 지? 채비지라고 하는 거고.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은 이제 초기니까 용어가 약간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6월 달에 여쭤봤는데 이 상태라면 정말 물어뜯을 겁니다. 시험이 코앞에 계신데 그러면 안 되죠. 됐죠? 예. 그래서 모르겠거든. 거기 제가
알파벳 D번에 간법은 써놨네. 좀 컨닝이라 좀 하지 좀.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예컨대 100평짜리 땅을 개발해서 30평을 떼고 70평 돌려줬잖아요. 그럼 30평이 간보분이고 100평 중에 30평은 30%니까 간보율은 30%가 되겠죠. 근데 땅을 떼고 돌려준다는 건 그 자체가 개발이익 환수 수단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100평을 다 돌려주면 개발이익, 집가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셈 아니냐. 이때 30평을 떼고 돌려주면 뗀 부분만큼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셈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덧붙이겠지만 얘는요. 개발하는 공공 입장에서 골아픈 방식이에요. 왜 골아플까요?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죠. 판 게 아니니까. 이건 처분한 게 아니에요. 다만 공공이 어떤 토지 소유자에게 네 땅 내가 개발해 놓고 나중에 돌려줄게 라고 한 거지 이걸 판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이 뭐 개발할 때마다 잠깐만요. 내 땅 이걸랑요. 이렇게 개발하지 말아주세요. 자꾸 딴지 걸어요. 아시겠어요? 자꾸 딴질 걸다 보니까 그 당초 의도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사업의 신속성이 뭐 저하된다, 계획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게. 오케이? 근데 매수 방식은요 말 그대로 공공이 개발 대상 토지를 대가를 주고 전면 매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래 토지 소유자는 팔아먹은 거죠. 그럼 권리가 소멸됐죠.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정부가 또는 공공이 의도한 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의 신속성이 뭐 높다든지 사업의 계획성이 높다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아 선생님 그런데요. 그 토지 보상 그 과정에서 그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신속성이 높다 그래요? 그러시는데 토지 보상 과정은 아직 그 토지가 내게 안 된 거잖아요. 토지를 공공에 팔기 전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전면 매수 방식에서 사업의 신속성이 높다고 하는 건 일단 보상 과정 거쳐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개발 사업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뜻이지 토지 보상 과정이 신속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이해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이 뭐냐? 짬뽕이잖아요. 앞에서 보셨던 환지 매수 절충한 방식이 뭐다? 혼합 방식.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합동 신탁 개발은 보시면 좋고 안 보셔도 지장 없어요. 왜?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만 나오겠죠. 합동 신탁 개발 방식도 있다. 뭐 이런 식만 나오지. 그게 뭐냐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비공영 개발 나왔는데 그러면 공영이 아니다. 그 말은 공공이다, 민간이다. 그래요. 그래서 민간 개발할 수도 있고 뭐 사적 개발할 수도 있고 관계없어요. 개로는요. 뜻만 통하면 용어는 다 갖다 붙여 상관없어요. 근데 그 민간 개발 보면 구분해서 등가 교환 나와요. 여러분 등가가 뭘까요? 같을 등 값가. 그러니까 같은 값어치만큼 교환, 맞바꾼다 이 말인데 이러면 이때 얘는 정확히 말하면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요 이 개발 방식 구분하면 자체 개발 방식이 있고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자체 개발은 자력 개발과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스스로 그 자기 소유 토지를 개발하는 게 뭐다? 자체 개발, 자력 개발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지주 공동은 공동이 포인트예요. 공동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누군가와 손을 잡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함께 손잡고 개발하는 방식을 뭐라 그런다? 지주 공동이다. 근데 그 속에 등가 교환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 A라는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 소유자가 웅녀래요. 웅녀. 근데 지주 공동이니까 누가 있을까요? 개발업자가 있겠죠. 그럼 개발업자는 누구다?
우루사 너무 식상해요. 누구 할까요? 아로미. 개발업자는 아로미예요. 아로미. 왕눈이 친구 아로미. 아로미 아빠가 투투예요. 자, 그런데 이때 토지 소유자 웅녀와 개발업자 아로미가 손잡고 개발하는 게 지주 공동 맞죠? 그러면 웅녀는 자기가 소유한 토지를 제공해요. 그럼 개발업자 아로미가 별도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이 건물을 짓는다는 걸 우리는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론상 웅녀는 아로미에게 공사비를 지불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공사비를 지불할 때 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건물의 일부로 지불하기 때문에 대물변제라는 씁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 지급한다고 해서 공사비 대물변제 방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왜 등가 교환하다 갑자기 공사비 대물 나오느냐? 둘이 거의 같아요. 봐봐요. 일단 공사비를 돈이 아닌 건물의 일부로 지불하면 그건 공사비 대물변제 맞죠? 근데 어떻게 지급한다? 토지의 가치, 웅녀가 제공한 토지의 가치와 개발업자가 투입한 건축자금의 가치를 동등한 비율로 나눠요. 아시겠어요? 그럼 예컨대 얘 토지 가치가 1억이고 건축자금 1억 투입했다. 그럼 값어치가 같잖아요. 이게 4층짜리 건물이라면 동등한 비율로 나눠야 되니까 2개층씩 나누자. 오케이? 그럼 1, 2층은 웅녀 갖고 3, 4층은 아롬이 갖는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첫째, 공사비를 돈이 아닌 건물의 일부로 지불했으니 대물변제 맞죠? 어떻게 나눈다? 같은 값어치만큼 나누니까 등가 교환 맞잖아요. Understand?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본 수업 때 우리 기초 때 그림 안 그렸던 거 이런 방식대로 그려가지고 예전에 안 했던 거 설명하면 다 이해 금방 되겠죠. 그래서 본 수업 가면은 금방 그림 몇 개만 그리면 이해 많이 돼요. 근데 그때 이해 못한 건 3, 4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5, 6을 또 듣고 반복이 돼 누적이 되는 거지 한 번 듣고 그게 다 이해된다. 근데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몇 달하고 합격해서 웃기지 말라 그래. 무슨 몇 달하고 합격을 해? 몇 달을 하고 무슨 대천재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런 분들 나중에 뒷조사하면 꼭 몇 년 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잘났다고. 아니 몇 년이 됐든 몇 개월 됐든 아니 합격해서 일 잘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뭐 내가 뭐 얼마인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보면 알아. 우리는 하도 많이 접해봐가지고 딱 말씀하는 그 순간 사용하는 표현만 듣고도 몇 달 됐구나 게 보이는데 무슨 어디 와서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컨소시엄 방식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컨소시엄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연합체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 간에 또는 법인 간의 연합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인데요. 오케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 기업, 여러 회사가 모이잖아요. 그럼 자금 조달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기술 보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쉽겠죠? 네. 오케이? 그런데요. 이게요. 사람이든 조직이든 간에 여러 개가 모이잖아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서로 말이 많다는 게 뭐냐?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그래요. 오케이? 그럼 나한테 이익이 상대방한테는 불이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다? 근데 이해관계 조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쉽지 않아요.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뭐다? 사업의 신속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하자 분쟁이 발생할 때 뭐 책임의 회피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역시 본 수업 때 하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래. 나한테 유리한 게 상대방한테 불리하다면 조정이 쉽지 않을 거야. 그럼 사업이 오래 걸릴 거야. 이런 식의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은 말 그대로 민법에서 신탁 배우시죠? 네. 상대방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요것도 그림 보면 간단해요. 여기 토지 소유자, 여기 신탁 회사가 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믿고 맡겨요. 이걸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탁이 체결되면 형식상 재산권, 소유권 등이 어디로 넘어가요? 신탁회사로 넘어가죠. 오케이?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는 거예요. 오케이? 소유권 이전돼요. 그러면 최소한 신탁 계약 기간 동안에는 형식적이지만 이 땅 누구 거? 신탁회사 거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신탁회사 널 믿고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 다 해. 대신 좋은 일 있으면 수익 있으면 일부 너에게 수수료 지급해 줄게. 이게 뭐다? 신탁. 그럼 봐봐요. 믿고 맡겼죠. 수수료 줄게 꼬셨죠. 대신 신탁회사는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데 근데 조심할 건 화살표 상으로는 토지 소유자 나오겠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수익 증권을 발행하면 그 대상은 토지 소유자일 수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저 말고요. 뭐 제 아들한테 발행해 주세요. 또는 뭐 제 조카한테 발행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 증권을 누군가에게 발행하죠. 그럼 수익 증권의 소지자, 수익 증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수익을 배당해 줍니다. 오케이? 이것이 바로 신탁 계약이에요. 네, 좀 더 구체적 설명은요. 제가 본 수업 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 개발은 이미 말씀드렸고 또 지주 공동사업에서 공사비 대물 변제 이미 설명 끝났죠. 그 다음에 그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말뜻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공사비를 지급하는데 자 아파트 분양해서 받은 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이게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경우 아파트 개발 사업에는 보통 이 방식을 쓰죠. 일단 완성해 놓고 분양했다. 그래서 분양 대금으로 이제 나중에 공사비를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투자자 모집형 크게 중요성 없고요. 사업 위탁형은요. 개발업자에게 사업 전반을 말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와 차이점이 있냐? 봐봐요. 주목. 조금 전에 신탁은 소유권 이전되죠. 근데 위탁은요. 개발업자에게 모든 걸 맡기되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신탁과 위탁의 근본적 차이점이에요. 그로 인해 파생되는 현상들은 나중에 본 수업 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지 방식 나오는데 이 차는요. 빌릴 차입니다. 빌릴 차. 지는 땅지.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방식을 차지 방식 그래요. 다른 말로 토지 임차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왜? 남의 땅 빌리는 거니까. 근데 옛날에 땅 빌리는 방식을 구차지. 요새 땅 빌리는 방식을 신차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용인에서 수원 갈 때 신갈 들어봤어요? 네. 신갈 옆에 네. 구갈이 있어요. 네. 아시겠어요? 명칭 그게 붙이는 거예요. 옛날하고 뭐예요? 혼동하지 않게 하려면 신구. 신의주가 있으면 그냥 의주가 있는 것처럼 신갈이 있으면 구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신차제가 있으면 구차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조선이 있으면 고조선이 있는 거고. 자, 그럴 때 자, 구차지와 신차지는 근본적 차이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옛날은 땅 빌리는 대가로 권리금 줬어요. 권리금. 근데 요새는 땅 빌리는 대가로 지대 지불한다는 거. 자, 권리금 나오면 구차지, 지대 나오면 신차지. 일단 그 정도만 좀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